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잘 나가던 미국 경제도 주춤, 거침없던 중국 경제는 휘청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한국 경제, 시계 제로 전망 우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중 무역 전쟁 90일 휴전 한 달 만에 베이징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미국은 승자가 될까요? 중국의 굴기는 계속될까요? 장기 불황 터널 속에서 한국 경제는 돌파구를 찾을까요? 북핵 협상과 북한의 개방은 이끌어낼까요? 이런 모든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오늘 직설 묻고 답하면서 그 해답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 주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경기대학교의 오대원 교수님, 그리고 경제평론가 정철진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은 현재 90일 휴전 중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이 시작되는데 베이징 특파원이 정리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오늘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측 왕쇼원 상무부 부부장을 만나 이틀간 차관급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양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쯤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트 아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2일 다보스 포럼에선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수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측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면서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여파가 양국 모두 경제 상황에 구체적인 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0일 내에 소기의 협상 성과를 내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선에서 타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심각한 변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갈등 해결 가능성이 어둡다는 전망도 혼재합니다. 자, 베이징에서 시작된다는 미중 간의 협상 재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협상 시작된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뭐 나쁘게 반응할 일은 없는 거죠. 네, 없고 특히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예. 전체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위험했던 구간이었었습니다. 뭐 블랙 예. 뭐 쪽도 그랬죠. 아니 거기도 블랙이었지만 만에 하나 거기서 더 밀린다면 아예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추세적으로. 예, 참 중요한 변곡이었었는데 네. 참 이게 묘한 게 항상 뭐 기술적 분석도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제 상응하는 재료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재료가 이제 이 재료였습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차관급 미국, 중국이 담당자가 만난다. 근데 실은 그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반응을 좀 보면 유독 그 재료를 중국 상무부도 그렇고 미국 쪽 언론도 막 굉장히 급부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의도가 섞여 있군요. 그렇죠. 시장을 끌어올렸고 그날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어서 일단은 시장은 이번에 오늘 내일 만나게 되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이 차관급 협상 관계자들의 만남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추가적으로 예. 불을 붙인 게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 사실 그게 조금 더 앞에서 끌어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들이 좋다 보니까 예. 이번에 이제 구성이요. 7개 차관이 같이 가요. 예. 그래서 USTR 농무부, 그다음에 재무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이 협상단이기 때문에 네. 좀 세밀한 실무급 협상이지만 세밀한 것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나서 좀 여쭤보는데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 중국의 왕쇼윈 상무부 부부장, 우리로 따지면 차관급이라는데 미중 간의 이 생사를 건 무역 전쟁을 해결한다는 협상 당사자들 치고는 차관급 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 근데 양쪽의 격이 떨어지죠. 격이 떨어지고 이제 시작인데 가서 해보고 그 전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과 내가 깊이 관여해 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거를 번역기를 돌리면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냐면 내가 시진핑 주석하고 다 얘기해놨어. 아하.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조금 잘 정리해 갖고 와. 그래서 거기서 진전이 되면 이제 거기가 중요하죠. 다음 주에 류호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워싱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진짜 백이 이제 실무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게 이제 나올 예.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차관급 회담 자체보다는 시장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저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 오 교수님. 네. 그렇다면 베이징에서 실무 협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관세 전쟁 문제,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미국이 집요하게 중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국이 그래도 양보를 해야 뭔가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건 상식일 텐데 어떻게 지금 틀이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양보를 한다는 제스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응을 한 것이라는 그 게 정황에 중론이죠.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하. 이번에 차관들이 만나서 실무진이 협상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류호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이어서 아하. 25일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그 강요들의 최고위진을 다 끌고 갔을 때 이번에 왕치산이 시진핑의 오른팔인데 그렇죠. 과거에는 이 유호 부총리급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네. 왕치산이 갑니다. 직접 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진핑이 아마 자기의 특사로서 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제 도장 찍기가 예.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류허 부총리, 왕치산 부주석 이런 이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게리 하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부는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왕치산 부주석이라는 이 인물 앞으로 이름 많이 들으시니까 잘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이 이런 쪽에서 좀 양보를 할 거다라고 하는 대충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 시장의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중국이 저런 카드를 내놔서 대충 다 벌써 저 정도는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저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준 거고요. 아마 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둘째, 예, 셋째, 중국이요. 넷째, 예. 대두, 콩수입. 콩, 뭐 곡물 얼마든지 중국은 사줄 지금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예. 미국 자동차 이런 거 다 사줄 겁니다. 뭐 관세 다 철파하겠다. 트럼프가 표밭인데. 근데 다 내줄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중국의 이전. 입장은 네.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기술 이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중국이 침해하는 것들에 조금만 융통성을 달라. 그거 하나만 주면 우린 다 들어줄게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만 못 주겠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네. 지금 기술을 조금씩 주죠. 예. 중국이 지금은 마치 약자처럼 들어줄게요 하다가 이제 2025년, 2026년이 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궤도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카드가 없죠. 왜? 지금 중국이 부족한 건 딱 그 기술 이전 그거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예. 또 이제 유태인 자본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만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은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지적 재산권을 한 100을 훔쳐왔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덜 훔쳐올게. 우리도 한 20만 훔쳐올 테니까 그것만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아마 첫 번째에서 약간 뭐 형식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 지적 재산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그런 카드를 던졌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이 중국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 과연 그 카드를 받아줄 건가? 받아줄 예, 거냐. 기술 이전도 예. 우리가 100은 안 오네. 한 10만 우리에게 다오. 뭐요 정도까지도 이제 중국이 할 때 좋다. 그러면 10은 줄게. 이런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하자면 미중 간의
콩, 자동차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핑계로 해서 막 압박을 했던 거 이런 거 중국이 얼마든지 사줄게. 얼마든지. 예, 네. 콩 우리도 남아 돌지만 미국이 뭐 그거 팔기를 원하니까 그 사줄게. 네. 자동차 얼마든지 사줄게 이런 무관세로. 분위기라는 거고 무관세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이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점. 최영호 고문님. 네. 그 갑자기 제 그거 생각나는데 이거 연결돼 있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공대 그러면 동부의 MIT, 서부의 스탠포드일 텐데 그 대학들이 100년 넘었잖아요. 네. 그 대학들이 네. 이렇게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 학생들 뽑을 때 그렇죠. 국가별, 대륙별 이제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어제가 신문을 봤더니 그 두 대학교가 중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유일하게 올해 처음으로 안 뽑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기술 이전이 지금 싸움하는 거하고 연결이 있습니까? 그 처음부터 그거는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이런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다 뺏어간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박사학위를 또 중국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 포스트학이라 그래서 또 이제 훈련을 하는 기간을 1년 이상 주는데 거기도 졸업하자마자 다 뭐 귀국 조치를 시키는 등 아주 네. 굉장히 엄격하게 기술에 접근하는 차원들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미사일 개발한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은 거기에 관련된 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아주 엄격하게 뭐 막았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하여튼 기술에 그 들어가는 그런 원천적인 이 접촉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갖추는데요. 아까 이제 정철진 평론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흘러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이번에 친서와 전화상에서 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으로 말이 아니라 예, 법으로 법으로- 바꿔주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7일 날 가고 이제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에 예. 모여서 그것이 진전 사항을 이루고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뭐 사인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거기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에 이제 끝날라 그러면요 2월 한 달은 세부상하고 뭐 의회 국내 사정들 이거 해야 되니까 예. 사실은 1월 안에 이거는 끝내야 되거든요. 1월 안에 끝내야 된다. 네. 예. 예, 지금 최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중국의 정책으로 해서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네.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천인 계획이라고 하는 챌린지화라고 하는 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최고급 기술을 습득한 기술 기술자들, 인재들을 예. 다시 귀국해서 네. 자국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만드는 예. 거기에 정책 자금하고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아하. 예.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중국 그 엔지니어들이 조금 낮은 가격으로도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거를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국하는 순간 그거를 모두 다 엄청난 만회하는 보상이 거액의 연봉을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USB에 담아갈 필요 없이 머릿속에 담아서 귀국만 하면 그걸 연봉으로 보상해준다.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죠. 예. 미국은 이걸 중국의 기술 도둑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기술 유출을 막겠다라는 거를 말이 아니라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고쳐주겠다. 법으로 고치겠다고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화상에서 제안을 했다가 딱.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핵심이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딴 거 우리가 뭐 이 뭐 무역 수지 뭐 이 적자 뭐 축소하고 이거가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지적재산권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전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시진핑 주석하고 다 얘기해놨어. 니네들은 가서 챙겨. 이게 이번 예. 이 방문단의 아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지적재산권, 기술 유출, 기술 굴기, 미중 간의 이 지적재산권 싸움이라는 게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여기에서 뭔가 타결점을 찾아야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흐름은 1월 25일 다보스 포럼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 될까요? 네. 뭔가 좀 가닥은 잡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모멘텀이 좀 있을 텐데요. 예. 일대 이제 류허 총리가 날아갔을 때 네. 그쪽의 상대방이 저는 오히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나오는 것보다 USCR 네. 대표보다는 스티븐 무누신이 나와서 류허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면 오늘 내일의 차관 만남이 일단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1월 22일 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면 예. 이제 거기에는 왕치산 부주석이 오게 되니까 거기가 아마도 거의 쐐기를 받게 되는 모멘텀 되면 네. 아마 1월 22일 다보스 포럼을 끝나고 그 주말쯤에 아마 굉장히 여론에서 좋습니다. 좋게 예, 나온 예, 이렇게 순서를 좀 좋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원론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년 내내 사활을 건 향후 30년 한 세대를 놓은 경제 패권을 놓고 싸운다는 것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누가 더 아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더 아팠습니까? 중국이 더 아팠습니까? 뭐 천상으로는 중국이 더 아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 항복 선언 같은 것들을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리커창 총리는 경제가 어렵다. 예. 따라서 중국 제조 2025가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거를 기술 굴기 2025를 포기를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더 힘들었다. 그렇죠. 지난 1년이. 그리고 12월 18일 날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몽은 계속되나 네. 그러나 패권은 영원히 추구하지 않겠다 이러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미국 정가나 이런 데서는 항복 선언으로 지금 듣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있거든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지금 시간이 더 흐르면 중국의 이 경제력과 중국의 이 굴기의 추세로만 놓고 보면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겠으나 과연 중국의 저 굴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꺾는 거냐? 아니다. 중국은 잠깐 엎드려져 있을 뿐이지 계속될 거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 이제 중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정확한 겁니다. 지금 잠시 엎드리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번에 항복 선언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제스처일 뿐.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아까 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내주권 다 내주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기술 강제 이전 조항들이라든지 네.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탈 혹은 사이버 도둑질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네. 제도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것은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예. 중국이 원래 그렇게 하겠다. 나중에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중국 제조 2025가 타국에 대해 위협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리커창 선언과 함께 그다음에 예. 중국몽이 패권이 아니다, 패권 추구가 아니다라는 건 그전부터 사실 시진핑이 해오고 있던 말을 예. 다시 반복한 거인데요. 타이밍상 이게 이제 항복 선언처럼 보이는 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전투에서 물러서되 전쟁을 그러니까 기술 굴기를 하겠다는 그 전쟁은 끝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내요 굉장히 비판이 심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네. 지도부의 오판이 미중 무역 전쟁을 불러왔다고 불러왔다.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예. 여론 형성층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자기의 뭐 독재라고 부를 정도로 뭐 일당 체제를 좀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경제가 좀 이제 나빠졌단 말이죠. 네. 경제라도 좋으면 이거 치고 나갈 텐데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뒷단에는 다 정무적 판단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로 가는 건데 정평론가님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중국 지도부가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이 첨단 기술에서도 미국을 제끼고 1등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네. 조용히 갔더라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발표를 했냐 안 했냐는 했냐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이미 턱밑까지 차왔고 더 그냥 이상,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야 되는 것이었고요. 예. 똑같은 구조로 지금 입으로는 뭐 패권 추구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합니다 중국은. 예. 이게 전형적인 중국의 특징이고 오대영 교수님 중국 전문가로 나와 계시지만 저도 패권 추구 안 한다고 했을 때 막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끝난 거냐라고 했더니 네. 중국에서는 그 패권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래요. 아하.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우리는 패권을 안 버린다라는 게 예. 마치 항복 선언이 아니라 안 좋은 건 우리 안 해라는 또 그런 뜻이라고 전혀 의미를 근데 두지 국제사회 말라고 시각으로 그러더라고요. 봤을 땐 네. 중국의 그 선언이 아니 우리 놀랐죠. 기술 도둑질 안 할게라고 하는 선언이 너무나 당연한 일. 우리 지금까지 기술 도둑질 해 왔는데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서 지금 발전해 왔는데 그거 이제 안 할게라면은 야 세상에 도둑질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선언이라고. 양보가 아니죠. 예, 양보가 아닌데 양보인 것처럼 어찌됐든 미중 간에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애플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미국 주가 휘청하고 트럼프도 지금 미국 내에서 그렇게 꼭 잘한다 소리 듣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중국에서 전망이 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쳤다며요. 근데 그럴 거면은 사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한번 큰 사단이 났었어야죠. 왜냐하면 그때 이 매출액이 30%가량이 떨어집니다. 애플이. 지금 트럼프 저 얘기가 그건가요? 내가 네. 취임한 이후에 애플 주가는 예. 2배가 올랐다? 그래서 8월 달에 1조 원 목미가 왔다가 이제 1조 달러죠. 1조 예. 달러 됐고 10월 달에 1조 달러. 세계 최초로 이 시총 시총 이 1조 달러. 1조가 넘어가는 예.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애플의 판매율은 왔다 갔다 했어요. 2월 달에는 29% 떨어졌고요. 8월 달에는 20.9% 떨어졌고요. 네. 11월 달에 11.8% 떨어진 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96%가 올랐어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사실 이제 애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팡으로 이 뭐 대변되고 있는 기술주들이 예. 같이 몰려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네. 떨어지고 뭐 넷플릭스 떨어지고 구글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주의 약세를 보여주는 거지. 아하. 지금 저거 갖고 중국의 뭐 그다음 미국의 증시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톡 예. 나와서 그런 거지. 사실은 큰 대세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최고부님의 분석의 요지는 미국이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미중 전쟁 때문에 치명상을 입고 미국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지만은 전 이번에 애플 쇼크가 상징하는 하나의 뭐 모멘텀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게요. 그동안에 누가 더 피해를 받느냐? 절대적으로 중국이 컸죠. 고통지수는 누가 더 높은가?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통지수 조금 일단 말하고 일단 예. 외형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손실도 크죠. 주가락 압도적으로 것도 일단 크고, 외형적으로는 예. 외형적으로도 크고 그런데 이제 고통지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과연 누가 더 앞으로 고통스러울까? 저는 고통으로만 따진다면은 미국 국민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이유죠?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더 작은데 고통지수가 더 높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인민들한테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가라라는 거가 있고 예. 미국 국민들에게 대공황 직전 1950년대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때 누가 더 힘들 것인가? 저는 그게 미국 국민이 훨씬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예. 뜨거운 물이 막 그때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은 물을 끓인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머리 감고 막 그랬기 때문에 머리 감고 닦을 때쯤 되면 머리가 빳빳하게 굳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다시 예. 더운 물이 콸콸 안 쏟아지는 시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갑니다. 예, 마당에서 물 데워서 세수하는 쪽으로 돌아가라 했으면은 네, 그리고 아파트 살던 사람이 훨씬 더 고통지수가 높다는 예, 하고 얘기네요. 돌아가기 공포스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예, 예. 요즘에 제 아들이나 아이들한테 더운 물이 안 나온다. 예. 찬물에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극기 훈련이죠. 예, 근데 그게 극기 훈련 계속된다. 수준, 해병대 극기 훈련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인민을 막 몰아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살았지만 다시 조금 힘들어도 허리띠 네. 조이고 우리 갈 수 있다라는 거지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플이 터지고 이게 봤더니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도 힘들어라는 여론이 막 나오면 아하. 여기서부터 나 뜨거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선제적으로 또 미국이 대응하는 게 아닌가. 전교 1등이 전교 3등 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전교 예. 30등이 전교 한 100등 가면 다음번에 잘 봐야지. 네, 네. 그 차이. 예. 1등이 밑으로 떨어질수록 상처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지수가 높고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더 클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 이게 미중 무역 전쟁 협상에 지금 이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지금 뭐 이해가 잘 됩니다.
중국의 고통지수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받은 내상과 경제 침체는 차이나 리스크라고 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스크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입니까?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이번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부각돼서 드러나고 좋습니다. 있어요. 원래 이게 차이나 가지고 리스크죠. 있던 중국의 문제는 뭐였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중국의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지만 특히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IMF는 부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샌가 전 세계에서 기업들의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돼버렸더군요. 예, GDP 대비 지금 160% 가까이, 155%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많은 건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이 78%, 뭐 요 정도 때라면 100%. 네, 2008년대 70%가 지금 170%로 올라간 예. 거거든요. 어, 금방 올라간 거고요. 최근에 늘어난 거에 이 22조 정도 달러가 이 신흥국에서 늘어났는데 거기에 80%가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경제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그 비율만큼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경제 성장이 지금 6.8%에서 6.5% 수준으로 이 한 해 만에 꼬꾸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이 커서 이 부채 상환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까 싶은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최소한 7%, 8%막 그렇게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해오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버는 것보다 부채가 계속 늘었고 부채 느는 거를 겁내지 않고 매출을 늘려왔는데 작년에 6.5%죠. 예, 성장률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6.5%를 가지고도 경착륙이라고 봅니까 학계에서는? 이게 원래 6.8%에서 6.5%가 원래 얘기했던 레인지 안에는 있습니다만 네.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미국과의 전쟁 와중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이건 네. 경착륙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신호로 보는 거죠. 아하, 추세적으로만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쪽이지 저렇게 9%, 10% 이런 시절은 앞으로 안 올 거다. 예, 그건 규모가 커졌으니까요. 규모가 네.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저희 잘 보시면 2017년도에 잠깐 반등을 하잖아요. 6.9%. 예. 그때 나오기 아주 대대적으로 나온 게 굴기 얘기가 그때 한참입니다. 그랬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번 트럼프. 자기네 그 생각대로 안 되고 지금 빠지는데 네. 지금 뭐 나오는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앞자리가 올해는 5로 바뀔 수도 있다. 예. 심지어는 4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등을 시킬 건가가 이제 시진핑 주석 2기의 숙제입니다. 요 대목에서 제가 우문현답 하나. 중국의 통계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 거보다 믿을 게 못 된다. 한국보다 믿을 게 못 된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그 중국의 인민대학인가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중국 언론에서 쓴 거예요. 중국은 6.5% 성장했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턱도 없이 그 아래다라고 교수들이 지금 중국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하는데 혹시 한국의 경제연구소에서 중국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경제통계국이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같이 보는 거는 뭐 상하이 이제 뭐 이 주식시장 그다음에 차이신이라고 있습니다. 차이신에서 하는 숫자. 요거를 세 개를 봐서 비슷하면은 쓰고 아니면은 뭐 안 쓰고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잘 서방 국가처럼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믿을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 그럼요. 그다음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향, 트렌드가 추세. 중요하니까 그 안에 어떤 이 표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그 트렌드만 봤을 때는 뭐 네. 괜찮다고 뭐 쓸만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예. 중국의 이제 정치 지도부의 그 시스템이 예. 자기가 당석이라든지 이런 성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맡았을 때 자기 성에서의 지표가 네.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조작을 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은 있으나 예,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견주어 볼 때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폐수나 오폐수가 산업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보조적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맞추어 보는데 예. 상당히 그래도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석탄 사용량 같은 거는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팩트니까 그걸로 역산을 해보면 얼추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이 가능하다는 말씀.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중국 리스크라는 거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철진 평론가님. 네.
중국의 제조업 지수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차이나 리스크 이거 간단치 않다라고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걱정들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보세요? 어쨌든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PMI라고 하는 것이 예. 제조업 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Purchase Management Index라고 해서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아하. 구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섹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리자들의 어떤 서베이 같은 것들인데 50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이 바로 깨졌다면 밑인가요? 제조업의 이제 위기 불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50 이상일수록 좋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좀 이따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59에서 60을 바라보다가 지금 56으로 팍 꺾이면서 네. 이제 미국도 드디어 미중 무역 전쟁 영향받나 그게 이달이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지금 50이 깨졌죠. 50이 깨졌다. 예. 저 추세는 작년 12월에 49까지 떨어지면서 저 추세대로라면 새해가 들면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빨간불이고요.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도 들고 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입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미국 제조업 PMI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도 왜 테이블에 나왔냐? 미국도 믿었던 PMI가 확 꺾입니다. 꺾인다. 11월, 12월에 갈 때. 예. 그러니까 미국도 더 싸우다간 우리가 제조업 부활 예. 뭐 아메리카 퍼스트 했는데 우리도 힘들어지나 하니까 이제 같이 협상에 나오게 된 것이 같이 협상에 나온다. 바로 저희 제조업 PMI 지수들이 똑같이 꺾이게 된 저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한국의 제조업들, 한국의 이 협력 사업들,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맞습니까? 그 예, 전제도?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글로벌 경제에서는 중국 섹터에 포함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럼 중국의 거로 보고 제조업 경기 지수가 떨어지면 한국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죠. 연결돼 있다. 우리가 중간재 부품을 공급하는 그 밸류 체인에서 예. 아직 약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 중국에 그러고 보니까 중국 관련된 이 통계 좀 한번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도 8점이라는 게 좀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 고문님. 그렇죠. 뭐 지금 안 쓰게 되는 게 사실은요. 저거는 소득 증가에도 지금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동차가 안 삽니다. 그다음에 장신구 안 삽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살 만큼 산 거예요. 살 만큼 샀다.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데 예. 최근에 저게 9%, 8%대까지 올라간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뭐 핀테크에 의해서 유통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금융 혁명. 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보시면요. 사실 1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세수 이제 뭐 소비라면 세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네. 한 16% 정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1월, 10월 달 되니까 60%씩 그게 빠져요. 예. 증치세도 지금 빠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게 꺾이는 부분. 그러면 네. 지금 이제 8,500불, 8,600불 정도의 이제 소득인데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득이 이제 10,000불 넘어갈 때 굉장히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데 그거의 전조 현상. 아하. 그래서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이 소비 동향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예. 지금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할 정도의 소비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의 소비 성향 패턴이 좀 줄고 있다라는 점, 가계 부채와 기업의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리스크의 근본적인 이유로 좀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허, 지금 그렇군요. 부채가 증가한다는 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P2P 개인 예. 대출도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에 부동산 부채 문제가 네. 있는데 이거 다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게 높아지고 위기로 간다 그러면 겁이 나서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버블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여기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겁이 나니까 소비를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 사치품, 자동차 예. 이런 데서부터 줄어드는 거죠. 네. 어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이제 유커들이 와서 돈 뿌리는 거로 많이 재미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워 줄 것 같고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만 놓고 보면 저 부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평론가님, 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저렇게 버블이 심하고 부채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긴축을 해서 돈을 좀 걷어들일 것 같은데 작년에 제 기억에 봤더니
지급 준비율을 오히려 또 낮춰버렸어요. 그렇습니다. 1%포인트 인하를 했고 아마도 더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급 중국의 중앙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은 그러는데 저 1%포인트를 낮춘 경우 또 낮추게 됐는데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돈 한 230조 원 푸는 효과 그 정도라고 200조 원. 근데 오고 가니까 다시 또 IP를 매수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180조 원 정도는 시중에 쏟아낸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야기가 더 내줄 수도 있다는 거 하고 더 있거든요. 낮출 수도 있다. 예. 중국의 지준율 1%가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걸 그 근본적인 모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중국 경제라는 건 투자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전 기업 부채가 많은데 예. 자 이렇게 빚을 내면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데 나라에서 융자도 많이 해주고 그러지만 여기는 아주 중앙에서 은행을 통해서만 계속합니다. 은행을. 네. 그래서 은행에서 기업이 빌려오게.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림자 금융으로 또 옮겨 타고 그래서 사실 정부가 재정으로 이 투자를 일구고 간 게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은행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부담이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해줄 수 있는 게 지준율 인하, 예. 지불 준비율 인하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는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냐면 쓸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방법이 그다음에 없다. 그림자 금융에 지금 뭐 전체 대출의 20%라 그러는데 그 규모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를 예. 모르기 때문에 만약 터진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걱정이 돼요. 예,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한 바퀴 좀 더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1,500조 가계 부채 걱정하기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중국 빚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와 우리랑 워낙 이 동기화가 돼 있다 보니 중국이 부동산값 올려놓고 부채 엄청 날 거고 기업들이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빚 늘어났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중국 정부는 1%씩 내려서 200조씩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막 풀어 대면 그 돈은 지금 다시 이게 막 돌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돌지 않고 또 중국 기업들은 지금 투자 잘 안 하고 있다며요, 오히려. 예, 중국은 이미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서는 그동안 성장을 해온 게 투자와 수출, 특히 투자로 끌고 온 경기라고 보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돈을 푸는 데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만 이 돈이 돌고 해외에서 유입이 되거나 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보고 말씀인즉슨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돈이 밀고 들어오거나 나가지 이해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그렇기 됩니다. 때문에 이런 재정 정책을 특히 자유롭게 많이 쓰고 있고 금융 정책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런 선진국에는 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물가 관리지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아니라 지준율 자체를 아예 지급 준비율을 은행에서 많이 묶어 놓느냐 풀어 놓느냐로 네. 이 총량을 규제하면 좀 더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정책을 즐겨 쓰죠. 네. 하고 저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환율 관련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무역 협상 전쟁에서 혹시 금리 문제와 환율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져 있냐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아하.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달러와 위안의 환율을 봤을 때 예. 6.5가 있고요. 밑에 6위안이 있고 위에 7위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달러 이 위안 환율이 7위안으로 갈수록 위안화가 약해지는 거고 네. 6위안으로 갈수록 이제 위안화가 강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마 저렇게 돈을 공격적으로 푼다라는 거의 그 배경에는 앞으로 위안화 강세를 하겠다라는 좀 모종의 어떤 뜻을 서로가 이야기 오고 가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자칫 저렇게 돈을 풀고 위안화 약세까지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아무리 외환 보유고가 튼실하다고 하더라도 위안화 공격받고 또 휘청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맘 놓고 지급 준비율이나 막 돈을 푸는 거에는 앞으로 당분간 위안화 강세 전략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도 좀 함께 가니까 같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좀 저렇게 돈 푸는 데 융통성과 여유가 좀 있지 않았었을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가 당분간은 약세. 그건 이제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조합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이건 추론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약달러가 유지가 된다면 저런 추론에 네. 입각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지금 그렇죠. 방향이죠. 네, 방향이고 트럼프는 강달러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약달러로 가서 일단은 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예. 약달러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도 뭐 서로 뭐 굉장히 반대의 입장을 갖고 건데 최근에 1월 4일 날 전미 경제학회에 가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 경기가 지표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함으로 해서 예. 시장이 반긴. 그러니까 이제 예. 서로 공조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전 글로벌 시장이 반기고 있거든요. 최 고모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는 아무리 눈이 뚫어져라 지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한 말을 아무리 영어로 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 손 치더라도 10번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올리겠다는 거.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죠. 안 올리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행간에 뭐냐면요. 금리 인하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대요. 아하. 30%고. 여차하면 예. 금리 인상 안 하는 거를 더 나가서 금리 낮출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미중 간의 전쟁이 저렇게 금리까지 결국 가는군요. 그리고 뭐 지금 레포트라고 저기도 이제 이 우리 파월 총재의 예. 오른팔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서를 그냥 확 그 회의 예. 다음에 뭐 내핑 시장에다 공개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그러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전체 돌아가는 흐름이 공조화가 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네, 좋습니다. 예, 뭐 저희가 미국과 중국 경제 걱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가야 될 상황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부채가 많아지고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거를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돈을 공격적으로 푼다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공격적으로 돈을 푼다.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자, 한 바퀴 다 네, 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경제와 약하게는 70%, 강하게는 90%의 동조화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이 어려워서 동기화, 동조하지만 사실은 같이 움직인다는 같이 거죠. 같은 움직인다. 방향으로. 그래서 예. 중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 잘 되고요. 중국이 돈 잘 벌고 네. 경기 좋으면 우리도 경기 좋은 거고. 예,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어서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치 사슬이 예. 지금 같이 묶여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저희하고의 동조화 현상은 예. 뭐 19%에서 20% 정도밖에 좋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돈을 확 푸는 게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출 경쟁력에서는 우리한테 나쁘죠. 왜냐하면 위안화가 네. 낮아지면은 거기는 뭐 소위 말하는 수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거기에 뭐 마지막 소비재 마지막 예. 이 파이널 굿을 파는 게 아니라 중간재들을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성장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인한 영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예. 언론과 학계에서는 자꾸 중국 차이나 리스크를 얘기를 하면서 경착륙, 연착륙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도대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를 기점으로 해야 경착륙이고 연착륙이고가 갈리게 되나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적인 수준의 연착륙 모델은 네. 지금 6.5% 지금 나오는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2018년도 수준으로 6.5%의 성장률을 유지를 해가면 예. 연착륙으로 본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6.8%에서 6.5%까지 1년 만에 급작스럽게 내려온 거는 우리가 보기에 경착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경제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6.5%도 경착륙으로 느낀다는 말씀. 이것이 천천히 내려가 줘야 되는데 예. 또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경착륙으로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다. 아니 근데 위기감 진짜로 느끼게 되는 게 느껴져요. 2017년도에 6.9%인데 이제 올해 6.3%를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0.6% 떨어진 거지만 사실 밑에 모수를 놓고는요 경제가 10%나 줄은 거예요. 아하. 엄청난 겁니다. 0. 몇 %가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뭐 3.1% 했다가 2.8% 가면요 우리나라 경제 0.3%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요 10%가 날아간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 0.2, 0.3이 굉장히 예, 큽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긍정적으로 봐서 1인당 GNP가 3만 달러라고 치고요. 중국이 10,000달러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15억 인구 곱하기 10,000달러하고 5천만 곱하기 3만 달러를 해보면
정말로 이만한 돌덩어리하고 요만한 좁쌀이기 때문에 충격이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대시는데 혹시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5%대로 중국 경제가 추락해서 진짜 경착륙이 온다 이런 시나리오는 존재합니까? 그럼요. 여러 군데에서도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근데 그렇게 된다면 네. 한국 경제는요?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역설이기도 한데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중국도 지급 준비를 인하도 하고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도 풀려고 하고 이제 그런 반작용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네. 반작용까지 다 우리가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 봤더니 중국 경제와 이게 살아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마 이 부채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부채 버블이 네. 터지면 그러나 그걸 그대로 두고 보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네. 말이냐면 위기가 왔는데 다 대응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중국도 대응을 하고 돈도 풀어보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같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같은 이제 채권시장, 금융시장에 되게 좋죠. 예. 지금 유일한 악재가 달러 강세였는데 네. 이게 또 해결되면서 다시 좀 머니 게임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응을 예. 해볼 텐데 이런 추세로 일단은 가서 궤도에만 오르면 저는 이게 베스트 예.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가다가 하반기에 또 한 번의 어떤 좀 암초들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제가 미리 말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희망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현재 구간은 뭐냐. 이 위기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예. 노력들이 지금 예. 시작되고 있다라는 예. 것입니다. 근데 아니. 하나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게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유일한 국가일 것 같은데 2036년, 뭐 40년, 205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놓은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하긴 그러네요. 다른 나라는 안 돼요. 예.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4년마다 바뀌고 뭐 왔다 예. 갔다 하는데 여기는 딱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가면서 할 수가 예. 있고요. 또 좋은 거는 14억 인구가 14억 인구라는 자체도 크지만은 그것이 단 하나의 경제 정책으로 움직이는 인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기와 기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좋은 네, 이 네. 소위 말하는 이 틈새 시장이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알리바바 마윈 이제 은퇴했지만 전 회장이 지적한 게 딱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예. 진짜 몇 개 안 되는 국가만이 우리처럼 50년 계획, 100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독재 국가라 가능하다. 예. 일당 독재가 있기 때문에 50년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50 우리는 20년 장기 집권 5년짜리 얘기만 계획을 했다가도 세우죠. 그게 되겠냐 이런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조 강국으로 가는 큰 계획에서 지금 잠시 멈추거나 혹은 숨을 수 아하. 있어도 그 예. 계획으로 갈 거라는 계획을 내놓고 안 바꾸잖아요. 예, 안 근데 또 바꾸죠. 한번 딱 정해놓은 못 바꾸죠. 거. 바꾸지 그러니까 좋은 않는다. 거죠. 예, 한 위정자가 뭐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역설이 나오니까 예.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자본 입장에서는 한번 함락시키고 싶어 하겠죠. 예. 여기 이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좀 어마어마한 돈들 달러가 찍어냈기 때문에 종이돈은 흔하거든요. 예. 이 돈들은 한번 중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IMF 때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중국의 그 땅들 기업들 막 한번 그냥 갖고 주워 담고 주워 담고 싶은 싶은데. 욕망을 또 불러 일으키죠. 그러니까 예.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것을 시진핑 행정부는 막아내려고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여기를 치고 들어갈까? 예. 라는 이런 뭐 거대 자본들의 또 하나의 의도가 있고 예. 그것들이 이제 2020년, 25년 이렇게 가게 될 예. 텐데 글쎄요, 이게 중국도 예.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미국과 중국이 향후 30년 최소한 기간 잡고 전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기설 속에서도 중국이 뭔가 된다라고 신호만 와도 세 분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대한민국 코스피는 지금 2% 이상 폭등세라는데 2%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데 어이구 실감 납니다. 예, 뻘겋습니다. 어찌됐든 다행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그- 최근 들어서 2% 가까이 저렇게 오르는 장세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미중 무역 전쟁이 뭐 합의가 나오고 이런 거보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된다. 20년, 30년 계속 가고 요번 제가 이 바라보는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확산되는 게 방지되는 거면 최고인 것 같고요. 최고다. 이거를 이제 무역 전쟁을 변수로 보지 마시고요. 네. 상수로 보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맨날 싸움박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나가야지 싸워서 이게 유턴 맞으면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예. 싸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실리를 찾겠어. 이 정신으로 나가야 우리가 틈새가 보이고 이 공략 전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보면 옛날에 대영 제국과 스페인 제국이 싸웠고, 그렇죠. 예, 소련과 미국이 싸웠고, 다 싸우는 겁니다. 예, 다 싸우네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한 뒤로는 맞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얻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트럼프 시진핑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수십 년에 걸친 100년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 좋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하고 나니까 당장 이번 협상 올해 이 90일 이 휴전 중인 미중 협상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막 그 정치적인 선언을 할 정도까지는 트럼프가 뭔가 얻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전문가들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죠. 오 교수님 어떻게 그 정도로는 중국이 그래 네가 이겼어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는 선물을 줄까요? 예, 그럼요. 아까 정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뭐를 주면은 그런 평가가 나올까요? 대통령의 표받친 예. 곳에서 농산물 수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쌀도 수입할 수 있다. 콩뿐만 아니라 이런 것 얘기 내는 건 이제 심지어는 자동차. 쌀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계획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관세를 그 이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이제 유예하겠다 혹은 취소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것이라든지 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예. 뭐 전자상무법이라는 거 중국에서 개정하면서 이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터넷에서 이런 가짜 제품들이 팔리는 것을 막는 그런 조치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런 제도화로 네. 보이는 것이죠. 그럼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요 정도 선에서 중국이 양보를 해주면 트럼프는 이거를 받아들고 국내 언론에다가 트위터를 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미국의 이익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고 가는 수순으로 갈까요? 아니면 트럼프는 더 밀어붙일까요? 더 밀어붙이죠. 더 밀어붙인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결론이 나면 자 하원에 가서 비준을 어떤가 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불러 제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나바로 와라, 뭐 라이트 하이저 와라, 문우신 와라 이러면서 그것을 자체로 해서 흠집내기가 들어가는 정치적인 공세니까 아하, 네. 지금은 뭐 자기가 선언을 해서 야 내가 압승이야 이거보다는 아주 그냥 중간선을 타는 듯한 그렇다고 졌다는 그런 인상은 주지 않는 협상에서 예. 쭉 가서 사실 이제 중국도 정치적으로 또 한 해 이제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게 3월 달에 네. 양회라고 있습니다. 전인대가 경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고 이후에 4월 달 환율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그거 갖고서 중국을 한번 흔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뭐 자기가 선언을 할 수 있더라도 금방 아주 뭐 그냥 바로 압승이다 이거는 네. 좀 자충수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결국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 발언이 있잖아요. 네. 저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내 말 안 들을 수 없을 거야라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말을 들었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 들었어.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말을 100% 들었건 안 들었건 간에 네. 일종의 아까 프로파간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합의가 됐어라고 굉장히 부풀려서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보는 것이 네,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주식의 기술적 반등과 매치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당장 2월에 가면 로버트 뮬러 특검에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련한 이제 특검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부양을 다시 해놓고 네. 뮬러 특검과 맞닥뜨리고 싶어 하는 예.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해서 1월 한 20일, 1월 30일 전에는 마치 미중 무역 전쟁을 내용 면에서 완승이 아닐지언정 자기는 내가 이겼구나라고 막 그런 트럼프 특유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살짝 정리를 하고 주가도 좀 띄워놓고 예. 그렇게 2월을 맞이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진짜, 트럼프가 예. 이겼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본인이 말로 이긴 것과 네. 내용 면에서 이긴 건데 저는 말로는 언제든지 이겼다, 압승이다라고 네네. 하면서 아하. 살짝 종료를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면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한 50 정도를 양보를 하면서 아이 네가 이겼다고 얘기해 니네 집에 가서 그래도 돼. 이렇게 그래도 돼라고 양보를 하고 트럼프는 50을 받아놨지만 사실은 내가 90을 얻어냈다라고 안에서 막 자랑을 하고 자랑한다는 그리고서는 이거는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거고 중국은 납작 엎드린 채 시간을 버는 국면으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자기들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죠. 그럼 이 싸움은 트럼프 임기 뭐 8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가는 싸움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허.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트럼프의 성적표가 좋아야 돼요. 예. 사실 예. 이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그다음 물가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 이게 쭉 가면서 노선의 변경 없이 갈 텐데 그럼 연말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김에 미국의 고용 성적표 같은 거는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용 지표는 1월 4일 날 발표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또. 지금 좋아요? 17만 명의 고용 지표 추가 취업자 수가 17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네. 21만 명, 31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네. 성적표가 더 좋습니까? 그다음에 아하. 소득이 예.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간 게 전년 대비해서 3.4%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소득 지표가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율이 이제 2%인데 예. 지금 2%를 갖고서 그걸 올리냐 마냐 이제 이 파월 이 의장이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립금리라는 거를 지금 파월 의장은 거기에 예, 꽂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2.875냐, 3.5냐, 또 심지어는 테일러 준 측을 쓰면 5%냐, 뭐 이거 갖고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알겠어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으니까 여기서 금리만 좀 안 올려주고 연준만 좀 도와주면 요 게임에서 이길 이기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증시도 같이 올라가죠. 예, 증시만 올라주면은. 예. 2017년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 예. 어게인 2017.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어게인 되면 뭐 2017. 스캔들이고 특검이고 다시 한번 미국 국민과 예. 함께 갈 수가 있다라는 역시 생각 트럼프밖에 때문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싫어하지만 자신의 401k, 예, 예. 401k 퇴직연금 예. 계좌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나와 있으니까 뭐 트럼프 찍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연준이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는 트럼프하고 다르게 그냥 갈 거다. 네, 제롬 궁극적으로. 페월이 뭐 금리 안 올릴게 뭐 페이션트 인내심을 예, 갖고 볼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월 말에 1월 FOMC가 있거든요. 여기 때까지는 한번 우리가 좋습니다. 진짜 예, 확인을 예. 해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꼭 이렇게 미국 경제가 예. 좋다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번에 나타났다 아까 PMI 지수 얘기하셨던 IHS가 새로 발표한 거에선 네. 53%까지 53.8까지 떨어졌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난 2년 중에 가장 어두운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예. 주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주문을 안 예, 한다. 다음 달에 지난달보다 좋아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내수가 위축된다라는 위축되는 시그널이기 시그널이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예, 지금 관리 안 하면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보는 거죠. PMI가 네. 이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 분석인다 그랬고 분석이죠.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날 구매자가 기분이 나쁘면 네. 1부터 10까지 해서 점수 주는 건데 예.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트렌드만 보고 계시면 되고요. 예, 이거를 예. 사실 우리가 경제 주요 지표로는 안 쓰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보조 지표로는 역할을 잘하고 있죠. 예. 뭐 사실인지 여부는 뭐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백악관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 침체 가능성 제로다라고 막 자신 있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좀 정치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이긴다 해낼 수 있다 경제 침체 없다라고 말이라도 저렇게 막 시원하게 하는 거는 좀 부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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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제 침체 가능성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해설 기사를 보시면 0.46%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고. 예. 근데 저 밑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또 우리가 봐야 될 기사가 있습니다. 예. 2020년도에 경기 침체 예고는 64%입니다. 제로에서 64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침체 2020년에 미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1.9%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뭐 어떤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2020년에 글로벌 침체에 네. 대비해서 힘을 길러는 게 네, 2019년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미중이 90일 동안 해오고 있는 무역 전쟁 휴전 와중에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이 시그널만으로도 시장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정부가, 기업이, 온 국민이 잘 대처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미중 무역 전쟁 뭐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중간중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고문님, 오 교수님, 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목요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전에 비서실장 비롯해서 청와대 2기 비서진 개편 선보입니다. 영상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먼저 대통령이 20여 분가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회견은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사회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문답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 대통령 신년 인사말이 총론격이었다면 10일 기자회견문엔 구체적인 강론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견 형식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했다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을 차용해서 사회자 개입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한 뒤 답하고 필요하면 추가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는 개편된 청와대 2기 참모진들이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등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 신년 기자회견이 이들 새 비서 진용이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이르면 설 전후로 일부 부처 장관 개각도 함께 진행해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꽤 기자회견. 오래됐죠. 예, 지난번에 맞습니다. 뭐 기내에서 한 거는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 간담회 형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기자회견에서 그 신년 보니까. 기자회견 특별히 이제 이번엔 타운홀 미팅가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는 게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이나 미국에서 보통 이제 대통령이 앉고 예. 주변에 사람들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첫 기자회견도 각본 없는 기자회견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예. 작년도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100일 예. 기자회견. 야, 100일 기자회견은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근데 사실은. 근데 신년 기자 작년도 신년 기자회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형태처럼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시간이 좀 부족했고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하는데 예. 대신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추가 질문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추가 질문을 네. 맞아요. 예전에는 예.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번에도 200명을 초청을 예, 했어요. 예. 200명이 들어와서 앉는데 서로 질문하려고 예. 막 손을 들고 막 튀려고 하는 행동까지도 하잖아요. 자기 질문 받아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보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좋지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다라고 추가 질문이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 한 예.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한 네.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질문을 추가 질문도 허용한다. 받겠다. 아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 예. 물론 이제 추가 질문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예, 정해져 예. 있고 기자들은 너무 많은데 예, 예. 서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네. 뭐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과 다른 점은 추가 질문도 받겠다라고 지금 그거 발표를 굉장히 한 잘하는 상태입니다. 거예요. 예. 추가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추가 질문이 나와야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국민적 시청률 엄청 높겠어요. 그럼요. 그럴 예. 것 같고요. 100분으로 돼 있는데 20분, 25분 정도, 20분 정도는 먼저 발표하시고 이거 분명히 발표하시고. 100분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갈 것 예, 같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추가 그래서 질문까지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외 시간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자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예. 또 다른 관심사는 예. 기자회견 하기 전에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뭐 비서실장 뭐 발표한다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100%뭐 내일 한다고 확정적으로 예, 말씀드렸으면 예. 그런 계획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비서실장 될 그렇게 거라고 지금 쓰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영민
주중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때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당시 비서실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위원장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 2017년 이었죠. 17년, 12년, 예. 17년 네, 맞습니다. 그때도 조직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측근에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들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측근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노영민 주중대사가 비서실장 된다 그러면 뭐 예. 이상할 게 없는 인선이에요. 그 이상할 게 없죠. 그리고 다 이제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렇죠. 누구나 예상 진정한 가능한. 문재인 복심은 노영민이라는 얘기는 대선 때부터 그랬었죠. 확하게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노영민- 문제는 뭐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 기다려봐야 물론입니다. 되는데 물론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조윤재 지금 주미대사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분이 이제 된다고 하면 경제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고 네. 다만 노영민 지금 주중대사가 유력한 이유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제 집권이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예. 다 잡고서 정책을 예.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새 미국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예. 미국 언론이 후임 인선을 누구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쓰면은 예, 아예 그냥 대놓고서는 그거 가짜 뉴스야. 나 그 사람 아닌데라고. 그렇게 쓰죠. 트위터에 예. 올리죠. 저희가. 아예 바로 그래 버리잖아요. 해고도 트위터로 하잖아요. 특히 그 미운털 박힌 뉴욕 타임스에서 무슨 기사 쓰면은 네, 바로 그 사람 시키려고 했다가도 아마 취소시키고 아니라고 가짜 뉴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뭐 예. 확인되지 근데 않았으니까 뭐. 우리는 예. 청와대에서 지금 인선 기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반박하거나 반박 이런 없습니다. 기사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예. 놓고 봤을 때 예. 발표돼야 되는 거지만 예. 누가 물망이 오르고 누가 얘기 나오는지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쭉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맞습니다. 정무수석 예. 누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강기정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현재는 유력하죠? 의원이 아니고 유력해요. 예, 뭐 모든 유력하고. 언론이 다 쓰는. 예, 또 2002년 국민소통수석 그 옛날식으로 따지면 홍보수석에 예, 그렇죠. 김의겸 대변인이 승진할 거라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MB 출시 나왔는데 예, 예. 윤도한 논설위원. 예, 윤도한 논설위원인데 예. 그것도 이제 어제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윤도환이 아니고 윤도한이에요. 윤도한. 예, 예, 윤도한. 아, 예. 그 윤도한 전 논설위원인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기사인지 그런 정보인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온다고 하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지만 예. 조국 민정수석은 안 바뀌는 모양이네. 예, 안 여기에도 바뀝니다. 관심이 많은데 예. 안 바뀐다의 한 표죠. 그럼요. 현재로선 99% 어허, 100%라는 조국 말씀 못 민정수석은 드리겠고 끌고 예, 간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끌고 갈 걸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의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신 것 같고 사법개혁이 완성되지 않고 검경 수사권 문제도 조정이 안 되고 공수처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 사실 공수처 문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라고 네.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총선 출마해야 되니까 예. 지역구로 돌아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도 아마 소중한 자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지명도나 인지도 높잖아요. 당선 예, 가능성도 예. 높고 그래서 아마도 당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같고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비서실장을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예를 들면 보통 비서실장 1년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 아니, 길게 지금 해도. 타이밍은 뭐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굿 가장 타이밍이죠. 좋은 타이밍이에요. 가장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그러니까요. 나와서 총선 준비하고 예. 대선 후보급으로 본인이 이제 올라설 맞습니다. 수 있는 기회이기 기회이기도 때문에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인적 쇄신이라는 걸 또 새로운 바람을 예. 불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적 청산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뭐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인적 쇄신을 하는 것도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차원에서 양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들은 몇 명이나 바뀐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한 예. 두세 명 정도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세 명밖에 안 바뀔까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현재 내각에 예. 정치인 출신들이 나가려고 워낙 많이 하는 가 있기 분들. 때문에 예, 예. 이분들이 총선이 겹쳐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근데, 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예. 이번에 유임되는 장관들은 1년짜리 장관밖에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 대목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진선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분들을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총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끝내 대답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끝내 얘기는 대답- 나가겠다는 네, 얘기잖아요. 진선미 의원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니까 진선미 유은혜 의원은- 장관만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예. 진선미 장관은 어느 시점에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시점에 나오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르다. 그렇죠. 아니 들어가서 장관한 지가 지금 몇 달 하긴 되지도 뭐 않았는데. 사립 유치원 해결도 못 했는데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이번에 개각이 안 되더라도 예. 또 다음에 후반기에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하반기 개각 때 갈 그러니까 수가 있다. 혹시나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비서실이 사실은 초점이잖아요. 네. 내각보다는 비서실이 초점이니까 비서실 개편을 하고 시간을 두고서 한 번 더 다른 타임을 그럴 찾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보여집니다. 예. 예. 현재 내각에 정치인 출신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워낙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총선을 앞둔 이 개각 때 예.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아마 고민 사항일 것 같아서 그럼요. 그 그럴 중간 정리를 좀 상황이라고 해드렸습니다. 내일 발표 좀 지켜보고 예. 나오면은 또 한번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예. 법원으로 좀 한번 가보죠. 뭐 중요한 재판들이 쭉 잇따라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관심인가요? 이학수 뭐 이학수 삼성 부회장 삼성 부회장도 관심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딱 들어보니까 알겠네. 삼성 대납. 그렇죠. 그 다스 변호- 소송 예, 대납. 변호비 대납이죠. 그 삼성에서 대납해 줬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뭘 새삼스럽게 재판을 해요, 그걸?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렇게 언론이 났어요. 그래서 1심에 15년형을 그랬고. 받았잖아요. 예. 근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는 증인을 한 명도 안 불렀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어요. BBK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삼성 다스도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연결고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연결고리죠. BBK도 내게 아니고 다스도 그렇죠. 내게 아닌데 예. 뭘 대납을 해주냐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학수 부회장은 대납해줬다고 이미 썼어요. 자술서 다 자술서를 썼고. 썼어요. 예, 맞습니다. 재판에 나와야 되겠네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증인을 신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이명박 예, 전 대통령.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 15년형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높은 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는 본인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증인을 안 불러서 검찰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서 재판을 했거든요. 증인이 유일하게 온 사람이 검찰 조사관 한 사람만 증인으로 섰지 아무도 증인을 안 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있는 어떤 진술 내용만 가지고 재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경우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전 예.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는 증인들을 다 불러서 증인들이 얘기한 내용이 잘못됐다. 즉 그걸 탄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진술을 탄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학수 예. 전 부회장을 지금 증인으로 불렀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네.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불렀는데 검찰은 뭐 자술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입금된 증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요 항소심이 9일. 예, 9일. 예. 둘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두 사람 중에 한 그렇죠? 사람은. 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요 대납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재판 이러실까봐 제가 미리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 검찰이 발표했던 것과 예. 재판 진행 상황에서의 이 진실 공방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그렇죠. 점. 예,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거죠.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둘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이니까 판사가 가려내겠죠. 그렇죠. 그 예. 증거로 또 충분히 나올 걸로 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날 뭐 이재명 지사 재판도 시작된다며요. 그렇습니다. 10일 날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꽤 시끄러울 것 같은데 또.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예. SNS에 호소를 했어요. 뭐라고요? 지지자들한테 예. 제발 법원에 와서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에 여러 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충분히 당신들의 그러니까 그 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예. 오셔서 법원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시는 것은 오해받기가 쉽다. 그러니까 뭔가 여론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법조인으로서 법원 앞에 집회하는 것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오지 마라 한다고 했다길래 저는 기자들 보고 오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지지자들 보고 오지 말라는 지지자들이 얘기였군요.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예. 요청을 했죠. 사실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언론에 집중된 이 조명이 부담스럽겠죠. 그것도 부담스럽죠. 조용히
재판받고 조용히 예. 진실을 가리고 싶은데 예. 그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이게 몇 건 이제 통로를 통해 들어보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재판을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재판부에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로우키로 임한다. 예, 그렇게 임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재판이 중요하잖아요. 검찰 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재판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중요한데 예. 특히 1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본인의 정치 행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10일 재판. 예. 아이고 이것도 큰 빅 이벤트네요. 그렇습니다. 11일도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나오네요. 11일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고 네. 또 누가 나옵니까? 아니 11일 날에 양승태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검찰에 나오니까. 네, 그렇죠. 검찰 출석하죠. 맞습니다. 예. 검찰 그럼 이제 조사에 출석하죠. 그러네요. 소환. 문재인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은 10일이니까 그 다음 날 드디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쓰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네. 하나의 문건이 발견됐어요. 김현장 뭐가 또 나왔어요? 예, 김현장 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압수수색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 내용이 뭐냐면 한모 변호사라고 김현장 출신 있습니다. 김현장 네. 소속.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3번 만났다. 이건 네. 이미 보도가 됐어요. 네, 집무실에 가서 집무실에 만났다는 갔다. 얘기죠. 거기서 나눴던 얘기를 문건으로 작성한 문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김현장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른바 독대 문건이에요. 독대 문건이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문건이 확실한 증거다. 양승태 예.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이 거기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가지고 그 문건을 가지고서 예. 압박을 하면서 진술을 끌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한민국이 뭐 전직 대통령들 줄줄이 다 감옥에 가는 나라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들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한다는 이 처음이에요. 헌정사상 초유의 초유의 사태는 사태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긴 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국민들이 예. 볼 때 그러니까 사법부가 참 그러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예.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솔하게 진실되게 국민 앞에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 처벌을 피하려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추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러게요.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법관까지 하시고 대법원까지 하신 분이니까 진실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 좀 불행한 일이지만 좀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날 검찰 출석할 거란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분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라 예.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첫 반응치고는 폭발적이었다며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거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요. 예. 홍준표 전 대표는 뭐 그러니까 본인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조회수가 조회수로만 놓고 보면 많았다. 140만. 140만에서 160만 160만 개로. 했으니까 예. 돌풍 수준이네요. 돌풍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첫 방송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유튜브보다 2배 이상 많았죠. 2배 이상 많았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조회수로만 이제 왜냐면 뭐 유튜브는 조회- 그걸로 예, 하잖아요, 뭐. 주로.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재밌는 반응 또 내놓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소재 고갈될 것이다. 소재가 아,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소재 얘기를 하셨는데 고갈될 것이다. 예.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알릴레오라고 하는 이제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하는 게 주로 네.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주장과 내용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팩트가 뭐냐 예.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 불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내용이 계속 있는 한은 저 TV는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가 고갈될 것 예. 같지는 않습니다. 두 이 방송계의 흥행 보증 수패라고 하는 유시민, 홍준표 두 분의 이 유튜브 전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성격 규정한 것만 놓고 봐도 딱 극명히 드러나요. 홍준표 그러니까요. 전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를 예. 좌파 반상회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얘기했죠. 있고, 예. 예.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그까이 거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다 예,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1차전만 놓고 보면 유시민 1승 이래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그렇게 이제 사실 그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도 본인의 어떤 그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도 예, 될 수 있고 예. 왜냐하면 대결 구도 만들어 놓으면 한쪽이 올라가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적인 대중 인지도가 높잖아요. 예. 그리고 방송계에서 사실은 섭외 1순위인데 본인이 안 해서 방송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기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의 일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유튜브 방송이기 예. 때문에 인지도가 또는 또 구독자 수나 아니면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
뭐 두 분이 싸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거 어떡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주장이 양극단으로 가서 양쪽 얘기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쪽으로만 안 갔으면 좀 그렇죠. 좋겠다라는 그게 생각을 문제인 좀 것 해봅니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양쪽 얘기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들은 예. 용감한 토크쇼 그렇죠. 직설을 보시면, 보시면 직설을 보시면 예. 가운데 얘기를 좀 들으실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얘기. 네, 꼭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유시민 알릴레오 돌풍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포기한다. 전 이게 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 약속은 왜 안 지키냐는 지적도 역시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호, 의전, 동선, 예산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국민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공약의 본질은 불통 대통령의 비극, 박근혜처럼은 되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 의지였던 걸로 국민은 새겨들었습니다. 공약 못 지킨다는 공식 발표도 생뚱맞고 그거 비난하는 야당도 생뚱맞고 국민 보기엔 양쪽 다 본질을 비껴난 쇼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 집무 장소가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나랑 소주 한 잔 언제 해줄 거냐 이게 아니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현재 민생 경제 위기 상황 이거 어쩔 거냐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겁니다. 집권 2기 청와대는 상징적 이벤트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에 더욱 주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